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매일 신문을 읽는다는 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 웜의 신박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우리가 웜의 신박에서 봤었던 그런 신문 기사에 관한 부분을 접했을 때, 그건 내가 아는 얘기지 하면서 그런 지식에 대한 약간 희열 이런 걸 좀 느끼실 건데,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 어떤 상식이나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나이가 드는 거, 정신적으로 나이가 드는 거가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호기심에 대한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다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해보잖아요. 애들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만져도 보고 뭐 위험한데 막 가보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 늙는다는 것은 이 호기심, 세상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게 이제 떨어지는 게 정신적으로 저는 늙는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찮거든요. 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저게 뭐지 하고 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서 알아보고 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늙으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늙지 않으려면 계속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해야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나 호기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산책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사람과 산책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길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문도 매일매일 30분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를 꼬박꼬박 챙겨서 보시다 보면 근육이 붙습니다. 예. 정신적인 그런 근육이 붙으면서 새로운 기사를 읽거나 새로운 어떤 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일 때, 내가 아령을 처음에 들 때는 힘들었는데 한 2달, 3달 했더니 이제 아령 드는 게 쉬워지듯이, 그런 정신적인 근육이 붙으면서 다시 저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중요한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추려내는데 약간 좀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조금 기분 좋은 뉴스인데요. 서울경제에서 이제 법인세 5% 포인트 낮추면 6조 투자 여력이 생기고 10대 기업 기준이고요. 기업을 살려야 S의 늪을 넘는다. S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가계 부담을 줄이자라고 하면서 좋은 기사를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법인세 세수가 여기 표에 나오는데요. 2017년도에 기재부 자료인데요. 59.1조가 들어왔고요. 18년도에 70.9조, 19년도에 72.1조, 그리고 20년도에는 55.5조로 이제 확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데 21년도에 70.4조, 22년도에 104조를 예상하고 있네요. 이게 2018년도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보이면서 법인 세수가 많이 거쳤다. 뭐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년도에도 반도체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이제 절반으로 뚝 떨어졌었고요, 그때.
58조 8천억을 2018년도에 기록하고 19년도에 27조대로 반토막이 났었고, 하이닉스 역시 영업이익이 18년도에 20조였다가 19년도에 2조 7천억으로 87% 가까이 빠졌었는데, 19년도에 법인세 세수가 72조나 거친 걸 보니까 반도체는 안 좋았지만 19년도에 다른 회사들이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55.5조 이렇게 확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70조. 아무튼 올해 104조나 된다니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렸었죠. 그 법인세를 올리면서 또 늘어난 부분이 있었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10계단이나 굴러 떨어진 것은 대기업 또는 부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의 결과이다. 모든 조세 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기본 원칙인데 편가르기식 조세 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커진 것이다. 실제 지난해 70조 4천억이었던 법인 세수는 올해 104조 원을 넘길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이 1년 만에 50%가 늘어날 정도로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투자 의욕을 상실을 가져오고 이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다 하면서 윤 정부 최저한세 등 손질이 필요하고 또 다른 모래주머니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모래주머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면 아무래도 다리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 이것도 하나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세금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울어진 조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은 높은 세율이 세수 확대에 유리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담을 높이게 된다. 기업의 세부다 증가는 가격의 전가가 되고 이는 투자와 고용 하락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상식으로 통한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7일 국내 총생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장기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법인세 합리화를 통한 성장률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정부가 올해 법인세 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정도의 개선으로는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 정도 세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 때 생긴 부담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인세 과표 구간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2개의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 OECD 국가 중 법인세 과표 구간을 4개나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법인세 과표 구간이 3개인 나라도 룩셈부르크 한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2개 구간의 법인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32개 국가는 1구간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27조 1천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만약 최고 세율이 20%로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단순 계산해도 최소 6조 원 이상의 투자 여력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표적 증세가 경제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다. 가령 우리나라 대주주 기업인들은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최고 46%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배당을 할 유인이 적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계열사 간 부의 이동에 대한 유혹에 기업인들이 늘 노출되고 이런 편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이 과소배당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위주의 성장을 선언한 만큼 기업인의 길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최저 한세율도 동시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 한세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율만 내려봐야 막상 혜택이 제한돼 제도 개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표 기준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17%의 최저 한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령 과세 표준 1조 원인 기업이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아서 2,500억 원의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R&D나 시설 투자정으로 1,000억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했다면 최종 결정세액은 1,500억이 된다. 하지만 이 기업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납부 법인세는 1,700억이 돼 결과적으로 200억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라고 쭉 돼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손실을 냈을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2월에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냈을 경우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 내에서 결손금 2월 공제를 허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80%, 캐나다, 호주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공제 기간도 미국, 영국, 호주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15년으로 제한을 둬 훨씬 불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가 제가 예전에 이제 배당 소득세하고 그리고 요 부분 법인세 있잖아요. 법인세가 미국이 21%, 우리나라가 25%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똑같은 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에 25%를 정부가 세금으로 떼가는 기업과 번 금액의 21%를 떼가고 나머지 4%만큼은 오히려 주주에게 또는 기업 가치 유보만 시켜도 기업 가치가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4% 차이가 계속 복리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왜 한국 주식을 안 살까? 최근에 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외국인은 팔았잖아요. 그 판 이유 중에 이 법인세 인상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의 법인세가 34%였었나요? 30%가 넘던 그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겠다. 처음에는 18%까지 낮추겠다. 그 공약 하나만으로도 저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미국 시장은 무조건 급등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랑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금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소득세인데요. 이 배당소득세도 그냥 15.4%로 그냥 확정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배당소득세가 2천만 원인가요? 1,500만 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 이게 조종합소득세가 되면서 46%까지 세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량 기업을 많이 들고 있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배당을 받아봐야 5% 배당을 받아봐야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2.5%. 그리고 2.5%의 배당을 주는 기업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자산가들이 들고 있다가 그냥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면 되는데 46%의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러면 연말에 배당을 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오히려 배당 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고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참 우리나라의 우량한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주고 미국은 배당을 거의 한 3% 주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꾸준히 들고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당도 최대 세율이 이제 46%까지나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법들이 보면 직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봉쇄를 풀고 돈도 푼다. 중국 증시의 반전. 저희가 어제 아침에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꽤 많은 좀 토론을 했었습니다. 아침 회의 때. 결과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은 11월 달까지 시진핑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제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치고 여기 표 보시면 반등하는 상하이 증시 해가지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이번에 4월 26일 날 2886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2022년 1월 4일,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3632였다가 2886 갔다가 지금 3241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13%, 4%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역에서 부양으로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의 방역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등 하반기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달라진 분위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은 중국 증시다. 저점 매수에 나섰던 중학개미의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7일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17% 오른 3241로 마감을 했고 최근 10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다 올랐네요. 그리고 한 달 사이 8%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창판이라고 하는 이 과학창업판, 과창판 지수와 항생지수도 한 달간 각각 18% 그리고 10%씩 올랐다. 지난달 마이너스였던 중국 상장지수 펀드도 최근 월간 수익률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1위를 한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는 25% 등 상위 10개 중 6개가 중국에 투자한 ETF다라고 하면서 ETF 한 달 수익률 표도 쭉 나옵니다.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그리고 소울 차이나 태양광 CSI 소울은 신한자산에서 운용하는 ETF죠.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이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22.59% 반등이 좀 들어왔네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지수 등등 이렇게 수익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뭐 시장 걱정보다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봉쇄 조치로 경제를 확 망가뜨리는 이제 조치였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와 저럴 수도 있나? 경제가 망가져도 그냥 시진핑 3집권에 유리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상해 봉쇄를 해제했고 지난 3월 28일 봉쇄를 시작한 지 65일 만이고 지난 6일에는 베이징도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식당 영업을 회복했다. 봉쇄 조치에 맞춰 경기 부양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상해는 봉쇄를 풀면서 전기차 구매 시 1만 위안 약 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최소라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베이징은 45개의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으로 소비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부분이 좀 중요하죠. 플랫폼 기업에 가했던 규제도 느슨해지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당국은 조만간 차량 공유 업체 디디 추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이런 규제 조치도 풀 것이라고 전했다. 전정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여름 6월에서 8월 정도에 중국 증시의 이슈는 부양정책과 경기 정상화라며 특히 시장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도 중국 증시와 경기의 정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리커창 부각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경제를 전면으로 내세워 선전하겠다는 의도라는 시각이 중국 내부에서도 우세하다. 리 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건 하반기 제로 코로나 대신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위안화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점도 호재다. 반면 위험 요인도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5%를 자신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4.4, 모건 스탠리는 3.1을 예상했다.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는 건 주가 상승의 제한 요인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도 연말까지 위험 요소다. 봉쇄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 기업의 2분기 실적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공급자 물가는 높은데 수요자 물가는 낮은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마진 압박을 받아왔다. 김경환 연구원은 제로 코로나를 유지한 채 부양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V자 간의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한다.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얘기했던 그 샤워실의 바보 있잖아요. 그 샤워실의 바보 얘기처럼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런 더운 물을 이렇게 틀고 있잖아요. 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봉쇄에 대한 그런 후유증으로 당연히 2분기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물 경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관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 추진하는 이유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바이든 정부도 결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세 인하 조치까지 그런 더운 물을 또 이렇게 막 풀고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데 더운 물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리죠. 그걸 못 기다리고 여전히 실물 경기가 안 좋아라고 하면 이게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랑 돈을 확 풀면서 먼저 주가가 먼저 뛰었잖아요. 주가가 먼저 뛰었는데 일단 중국 증시의 주가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오르는 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이건희, 신경영 선언한 날에 유럽 출장 떠나는 이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강서구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국하고 있다. 어떤 일로 출국하는지
봐야 되죠. 삼성전자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이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이재용 부회장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29년 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내놓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중동 출장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방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지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장비 관련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고 인수합병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7월 오전 11시 40분께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을 했는데요. 출장 기간은 18일까지 총 12일이다.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 등 3개국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출장 일정과 M&A 계획, 취업 제한 규정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답니다. 앞서 법원은 2일 이 부회장이 매주 출석하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 재판에 2주간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우선 네덜란드 에이튼호벤에 있는 ASML을 찾아 그 극자에선 EUV 노광 장비 수급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ASML이 에이튼호벤에 있군요. 그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네덜란드 팀이 에이튼호벤이었었잖아요. 그 지역에. 거기에 ASML이 본사가 있나 봅니다. EUV 장비는 초미세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필수 설비로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이 부회장은 2020년 10월에도 ASML 본사에서 페트르 베닝크 CEO에게 EUV 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동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사인 지멘스나 완성차 업체 등을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M&A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자동차 산업 전력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인피니언 관련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 출장길에는 최윤호 삼성 SDI 사장도 동행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6월 7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장 중에 임원들을 불러 모아 바꾸려면 철저히 다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날 굳은 표정이 최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엄중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인피니언 요 자동차 반도체 기업 M&A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으네요. 아무튼 출장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매일경제 국내 위기 노리는 제주항공 LCC 맹주로 재탄생할 거. 김희배 대표가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잉 차세대 기종 4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매출 다변화 위해 화물사업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제주항공이 보유한 핵심 경쟁력을 10분 활용해서 도약을 준비하겠다. 한국 2위 항공사업자가 되겠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원순위였는데 아시아나가 이제 아무래도 대한항공에 이제 인수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가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중단거리 노선에서 핵심 경쟁력을 복원해서 LCC 맹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했고요. 올해 사업 전략으로 비도진세를 소개했다. 도약을 준비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다. 우선 제주항공은 앞으로 중단거리 노선 운항과 원가 절감에 집중하고요. 기단을 현대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중단거리 경쟁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처럼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그 코로나 때문에 큰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유가가 또 올라가면서 기업이 계속 힘들어서 유상증자도 또 해야 되고 계속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19년도에 331억 적자였다가 코로나 때 3천억 손실 났었고요. 21년도에 작년에도 2,700억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1,300억 정도 손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우려가 있는데, 요렇게 대표이사 최고 경영진에서 자신 있는 비전 제시 이런 걸 얘기를 하시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아마 회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가 보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를 이용을 해서 2위 사업자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겠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5월달, 4월달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샀었네요. 그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회사의 분위기를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요거 하나만 그냥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SPC가 빵의 본고장 프랑스 브랜드를 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리나스 매장 전경의 사진이 나오면서 샌드위치 샐러드 전문 리나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운영하다가 20년 만에 모기업 역인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국에서 30개 매장 운영 중이고요. 파리바게뜨 해외 인프라 활용, 북미 동남아 시장 적극 공략. SPC 그룹이 빵의 본고장이 프랑스의 현지 샌드위치 전문 브랜드 리나스를 인수를 했다. 2002년 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들여와 운영한 지 20년 만에 사들인 거다. 프랜차이즈로 들여와서 SPC 그룹이 운영을 했었네요. 파리바게뜨가 진출한 국가에 리나스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SPC 그룹은 7월 유럽 지주 회사인 SPC 유로가 리나스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리나스 데블로프방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리나스는 1989년 파리에서 시작된 샌드위치 샐러드 전문점인데,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강조한 게 특징이고, 에그 베이컨 샌드위치, 치킨 아몬드 샌드위치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제품인지 막 이제 기억이 나네요. 프랑스를 포함해서 한국, 콜롬비아, 레바논 등 4개국에서 3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유명한 브랜드 업체들 자꾸 M&A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자본을 가지고 이런 브랜드의 가치가 있고 어떤 기술적인, 아까 인피니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게 자본의 효율성 면에서 현금을 그냥 쟁겨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글로벌리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또 인수하는 이런 기업들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럼 오늘 6월 8일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